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고고학의 실제다 해서 실제 그 텔이 어떻게 연구되는가 요거를 이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총 한 네 단계, 일단은 그 네 단계의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텔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사전 탐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 이전에 그 해당되는 텔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목표 그 초점을 이제 잡는 거죠. 요 텔 연구를 통해서 이 텔은 특별히 지리적인 성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느 그 대상로와 어떤 길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변의 수로나 지형이나 또 특별하게 이제 발견되는 어떤 토기들 이런 것들과의 종합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요 텔은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어떤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기대가 된다랄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특별히 이 지역은 상업적인 요충지니까 특별히 어떤 상업이 번성하던 곳에서 우리가 기대되는 어떤 상인들 간의 어떤 교류, 어떤 특별한 편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중점에서 좀 발굴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전에 사전 탐사와 이제 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실제 그 발굴될 지역에 예상되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텔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텔의 어느 부분까지 파 내려가서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발굴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굴 설계도 작성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될 텐데 그 실제로 5m의 정방형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는 가로 5m, 세로 5m 간격의 그 박스 단위로 이제 그 스퀘어를 정하고 이 단위에 따라서 이제 발굴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위들의 종합이 이런 단위가 종합돼서 이제 전체 발굴 지역이 이제 필드 발굴 그 현장이 되는 거죠. 발굴 필드가 되는 거고 특별히 정방형의 5m, 5m의 그 단위들 사이에는 또 1m의 두꺼운 지역을 남겨두게 되죠. 왜 남겨두게 돼요? 이 발굴자들이 그 통로로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여러분들 발굴 자체는 곧 훼손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대로 유지돼야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는 거고요. 그 공간이 확보돼야지만 이 해당 텔 지역의 그 수직적인 층위를 이제 또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m의 그 바둑판 간격으로 이제 5m짜리로 이렇게 쭉 설계를 해 나가는데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1m의 어떤 여유 공간을 이제 두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파내려가기 이제 발굴이 시작되는데 이 발굴 자체는 아주 커다란 케이크를 자르듯이 이렇게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얼마나 조심스러운 작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땅을 아무런 아무런 생각 없이 곡괭이질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차근차근히 이제 발굴하다가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치 케이크도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서는 6명 모여 있는데 잘못 잘라가지고 네 파트만 자르면은 어떻게 돼? 예. 아주 정확하게 6명 조심스럽게 자르듯이 어쨌든 이 고고학적인 그 발굴 탐사 때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라 나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연상할 때 이게 참 얼마나 예민한 작업인지 이제 모른다 이제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각각의 층위들이
그 시대별로 확연하게 구분되진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텔 지층 지난번에 사진도 봤지만 그게 딱딱딱 이제 이루어지진 않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발굴 작업, 이 텔을 발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층위층을 결정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야지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쫙 이제 주거층으로 쫙 펼쳐졌을 때 비로소 이제 객관적인 뭐 도서관이면 도서관, 시장이면 시장, 식당이면 식당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이게 방해물들이 있어. 그 층위를 확정하는데 이제 어떠한 방해물이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텔의 성격을 말씀드렸지만 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언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살기 좋은 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살기 좋은 곳에 대대로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동안 옛날에 있었던 곳을 파헤쳐 가지고 그 어떤 터를 삼아서 다시 집을 짓던가 뭘 성전 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어떤 있던 틀을 가지고 세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 층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참호라 그래, 트렌치들 그런 참호들이 이제 파헤친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자기네들이 이미 파헤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이 시기 건지 저 시기 건지 그거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그 층위층들을 이제 확정하는 그것이 제일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굴된 것들을 토기면 토기, 그 다음에 또 건물 잔해면 건물 잔해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또 다른 또 주거층들에서 발굴된 것과 또 비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발굴된 이후에 이제 작업들이 되겠고 텔 자체는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발굴이 된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 발굴 방법 이제 오늘날 쓰여지는 이제 발굴 방법은 2가지 발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중심의 발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발굴 지역의 모든 지역을 펼쳐놓고 그 펼쳐놓은 지난번에 이제 브엘세바의 그 발굴 지역을 쭉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들 중심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그때 당시의 삶을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또 발견되는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것이 있다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휠러 캐년 방법이다 해서 텔을 수직적으로 파내려가면서 각각의 층위들을 확증하고 분석해가는 방법들을 이제 오늘날은 이제 사실 이 둘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제 이 휠러 캐년 방법을 또 많이 사용한 바가 있고요. 이제 이 건물 중심의 방법 또 힐러 캐년 방법을 함께 이제 오늘날 사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캐년, 그러니까 캐서린 캐년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여리고 발굴에 있어서도 이분의 발굴 결과 이후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이제 그 성서 고고학 자체에 성경을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고고학의 어떤 황금기는 이제 지났다 이제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 휠러 캐년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학자들 휠러와 또 캐년 합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캐년 자체가 캐서린 캐년이라고 하는 그 여성 학자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 여리고의 그 그름 자국이 있는 벽돌에 대해서 그 이전에 존 가스팅이라는 학자가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 벽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뒤집어진 이유가 지금 캐서린 캐년에게 있어서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연대 측정에 있어서는 이제 동전 주화 같은 걸로 연대 측정한다.
그다음 이제 페트리를 통해서 도자기 연대 측정법이 개발이 됐다. 그러나 이제 어느 1900한 40년 이후에 이제 사실상 이 방사선 탄소라고 하는 게 1931년에 화학 어떤 그 탄소가 그때 발견이 돼요. 그 시카고 대학 연구팀에서 1931년에 이제 이게 소위 14C라고 표현해요. 14 카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탄소는 12C예요. 일반적인 탄소는 12C인데 이게 14C를 발견함으로써 요것이 이제 연대 측정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탄소 12C는 6개의 중성자를 갖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하게 발견된 이 14 탄소, 요 방사선 탄소는 8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화학적인 구성 요소 자체가 이제 불완전하대요.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이제 요 방사선 탄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작용이 되냐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식물이 강합성을 하잖아요. 예. 강합성을 하면서 이제 산소와 이제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런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식물이 그런 탄소 가운데 이 방사선 탄소 그 14C를 이산화탄소 상태로 흡수해서 축적하게 된대요. 그렇게 축적하게 되면 이 식물은 이 식물을 또 동물들이 먹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도 그 방사선 탄소 요소가 이제 또 전달되게 되고 그래서 이 방사선 탄소가 이제 체내에 그렇게 축적하게 되면서 식물과 동물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방사선 탄소가 공급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죽은 이후부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 방사선 탄소가 일정한 비율로 썩거나 분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8개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불안전적인 이 14 방사선 탄소의 경우에 그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제 썩는 그 과정들 자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방사선 탄소의 단위가 어떤 그 유기체가 죽었을 때 그 방사선 탄소가 가지고 1이었다면 5,730년이 지나면 그 원래 단위의 반, 2분의 1이 된대요. 방사선 탄소가. 그 다음에 또 다른 5,730년이 지나면 원래 단위의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예. 또 다른 5,730년이 지나면 8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학적인 그런 화학 법칙에 의해서 발견이 됐으니 이와 같이 하면 방사선 탄소 측정법은요 5만 년 또는 8만 년 뒤 옛날 시절까지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캐서린 캐년 같은 경우가 이제 잔 가스탱이 발굴을 해냈던 그런 벽돌이나 이제 그런 지역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벽돌들을 이제 발굴해냈겠죠. 그런데 그 벽돌뿐만 아니라 그 벽돌 주변에 당시의 식물들이 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죽었던 당시의 동물들이 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발견됐던 식물과 동물들의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 그 측정했던 것이 오히려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5,730년이 지나면 헬프로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0년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5,730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0년이면 그렇게 큰 오차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얼추 그 연도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봤더니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미
무너져 내린 지 한 몇백 년이 흐른 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사선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줌 수업하면서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같아서는 그냥 그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고고학자들, 과학자들이 틀리게 얘기한 거지. 우리 성경이 더 훨씬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얘기해도 뭐 우리가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으나 근거는 우리가 좀 박약하죠. 오히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더 이제 강하니까. 그러나 이제 모르겠어요. 미래에 더 확실한 연대 측정 계산법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 때 만약에 그렇게 발굴이 되면은 더 확실한 연대 측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그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 제일 오차가 없는, 오차가 아주 작은 그러한 어떤 측정법으로 지금 고고학계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정법이 하나 있으니 이게 나무 나이테 연대 측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테는 다 아시니까 그 나이테 성장 패턴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 나이테 연대기 형성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이 나이테 특별히 이제 식물 나무니까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보충하는 것으로도 이 나무의 나이테가 이제 또 교중해주는 역할까지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증거들을 가지고 그 시대를 측정하고 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의 실제 요 정도로 뭐 저 자신도 실제 이제 고고학 발굴 탐사에 이제 참여한 경험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텔 발굴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계산도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때와 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때와 축제.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좋은 질문도 나왔는데 성경에서 나왔던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시기로부터 이제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 이제 그 연대들 이제 그렇게 이제 측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성서에 나오는 연대 표기 자체가 이제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짜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학자들의 이제 노력이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그쪽을 이제 연구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고대 근동인들이 인력을 더 많이 썼겠습니까? 원력을 많이 썼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인력 자체는 태양이 그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저기가 다시 나타날까지의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이제 인력이죠. 그러니까 한 해가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친근하게 옛날 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분들에게 다가오는 음력이죠. 음력, 원력. 그러니까는 한 달,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달 자체가 달이 처음 생겨나서 초생달이죠. 꽉 찼다가 보름달, 쓰러져서 다시 생겨날 때까지의 시각. 이게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력이죠. 그런데 이제 인력과 원력을 같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인력과 원력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양의 한 해 주기는 365.251이랍니다. 그런데 달의 한 달 주기는 정확히 29.26에서 29.80이므로 여기서 12번을 곱하면 한 해는 354.25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0하루가 모자라요. 그 원력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 그래서 윤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베아달,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로 베아달이라고 하는데 윤달을 두어서 인력과 원력의 그 차이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이제 옛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행해 왔고요. 고대 이스라엘 분들은 이 인력과 원력을 이웃 민족들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한 해의 시작을 초기에는 춘분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춘분, 그러니까 딱 달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침 그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딱 이제 떨어지는 그런 춘분으로 한 해의 시작을 봤는데 왕정 시대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추분을 이제 새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춘분을 새해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을철 그 추분을 새해로 보게 되는 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수장절 자체가 가을철 그거를 연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곧 연말이 되면서 곧 연초가 되고 새해 시작을 이제 그런 추분으로 봤다고 하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니까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을 지낸 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추분을 새해로 보는 것이 왕정 시대에 이루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는 그 남유다인들이 추분 새해로부터 다시 춘분 새해로 이제 바뀌는 것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바벨론인들이 춘분 새해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제 그 포로기 이후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의 달 이름들까지도 또 채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달에 대한 건데 한 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주로 사용했고 한 달은 29일째 저녁 초생달이 뜨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9일째 초생달이 뜨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난 것으로 자연스럽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달 이름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포로기 이전에는 가나안 딸 이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또 바벨론 딸 이름도 사용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히브리의 달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포로기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달 이름은 이제 아비월, 시브월, 에다님월, 불월. 그다 이제 그러니까 아비벌은 봄의 첫 번째 달인 아빕해서 푸른 밀을 이삭하는 달이고요. 봄의 두 번째 달인 시브월은 찬란함, 뭔가 이제 녹음이 이제 돋아난 찬란함. 그 다음에 가을의 첫 번째 달인 에다님은 흐르는 개울, 어떤 생명의 풍성함, 이제 생명의 수확기. 그다음에 가을의 두 번째 달인 불은 소출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농경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곡식 농사와 긴밀하게 요 달 개념이 이제 함께 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게 이제 가나안의 이제 전통적인 아비월, 시브월, 에다님월, 불월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히려 왕정 시대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식의 달 이름 대신에 실제 숫자를 사용해요. 숫자를 사용해서 첫째 달, 둘째 달 계속 그렇게 이제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연대나 축제일은 대부분이 이 체계 몇째 달, 몇째 월 요 체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식 체계의 달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바벨론 이름 니사누 춘분이 낀 첫째 달이고 야아루 그 다음에 시바누 두우주 아부 엘룰루 테시리루 그 다음에 아라삼누 키슬리무 테비투 샤바투 아다투 자체가 이제 타작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식 달 이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친근할 텐데 니산월 보리 수확하는 거, 그다음에 이야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반 이른 무화과 수확하는 시기, 그다음에 네 번째가
탐무주 많이 들어보셨죠? 포도 수확하는 시기. 그다음에 압월, 이게 이제 올리브 수확하는 해. 그다음에 엘룰에서 여름 무화과를 수확하는 달이고요. 7번이니까 이제 티시리월이 이제 7번째고, 8번째가 마르케시반에서 밭을 갈고 겨울 무화과를 수확하는 시기. 그다음에 9번째가 기슬레우, 씨 뿌리기 하는 시기고, 10번째가 데벳, 그 다음에 11번째가 스밧, 세바트, 그 다음에 12번째가 아달, 그래서 감귤류,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달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해가 지고 또 해가 뜨는 이제 그 이스라엘인과 아테네인들 그리고 게르만족이 하루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이랑 다 다르죠. 오늘날은 우리가 해를 뜰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렇게 하루로 보는데, 그래서 사실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은 밤이 되겠고, 그 그늘이 쫙 석양이 이제 거뭇거뭇 이제 그늘이 지는 때가 되는데, 그런데 로마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자정으로 이제 받고, 오늘날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루의 시작이 이제 자정이고 실제 시작은 이제 동이 터오는 이제 낮부터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요일 이름은 없었고요. 안식일 외에는 요일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순번으로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시간에 마저 이스라엘의 때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